오늘부터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 이른바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첨단 재생치료 임상연구 대상 범위를 중대, 희귀, 난치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에도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첨생법 개정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첨생법 이 개정안이 오늘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개정안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첨생법 개정안 떠나서 이제 처음 이게 법안이 됐을 때 좀 히스토리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로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진 때는 2019년인데요. 그때 2019년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코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유전자 치료제를 허가받았던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첨생법, 첨단 재생 의료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법이 발의됐을 때는 사실 이번에 개정된 내용까지도 다 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좀 삭제되고, 그리고 또 설득력이 있었던 거는 만약에 이런 기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그런 이런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서 그런 안전관리 측면에서 더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4년 만에 개정안이 돼서 지난 2월 달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 통과되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첨단 재생 의료법은 이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증 난치성과 같은 어떤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임상에만 사용했던 부분을 이제 치료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열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간 이제 좀 문제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한 치료의 어떤 합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본이라든가 중국 쪽에 연간 2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 정도 원정 치료를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약 불법적인 그런 그 시술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양성화하고 객관화해서 좀 더 발전을 모색하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개정을 좀 4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이제 중증 난치성 희귀 질환과 같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임상만 했던데 이제 치료제로서 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임상만 했던 것이 실적으로 환자의 치료가 가능하게끔 열어뒀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연구가 이게 중증 난치성에 관련 일부에 아주 제한적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모든 질환의 경증까지 이제 임상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쪽 첨단 재생 의료 쪽에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또 연구를 또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치료가 되다 보니까 이 치료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환자의 보호,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철저하게 치료 전에 목적과 대상과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그런 약제에 대해서, 치료제, 재생의료 치료제에 대해서 어떤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이제 3개 분과로 이루어졌는데 약 120명 정도가 심의를 거쳐서 그거를 이제 환자한테 일정 부분의 예상 금액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치료에 대한 각각의 절차들, 뭐 이런 부분을 알리면서 거기에 또 더불어서 이제 개인 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이슈인데, 좀 이게 기존에 이제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포를 채취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의료기관이 좀 필요한데요. 기존에는 이제 대형 병원에
GMP 시설이 갖추어진 데서만 이제 가능했었던 부분들을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간 정도에서 기존의 이제 인력과 아니면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곳에서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변을 확대했다. 뭐 이런 게 한 4가지 측면에서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구 대상자 범위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치료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포 치료제, 주기세포 치료제 그간 이제 한 4건 정도 해서 세계에서도 굉장히 좀 앞서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랑거리로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이제 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가를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보험 적용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이렇게 이제 식약처에 정식 허가된 것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또 새롭게 이제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적용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보험급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이제 비급여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치료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환자한테 그 어떤 목적과 대상,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환자 치료하기 전에 이제 어떤 심의기구, 심의위원회에 또 검증을 받고 승인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비에 대한 정보와 예산 어떤 부담액을 명확히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만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임상에 대한 자료들이 좀 축적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신의료 기술을 대해서 보험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 적용을 받으면 환자들이 이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또 기전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첨생법 시행으로 인해서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첨생법 개정안으로 일반 환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판매도 용이해지고 또 매출도 성장하고 연구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세포 치료제 뭐 재생의료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 허가가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돼서 실적으로 어떤 임상에서의 안전성, 유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러한 그 재생의료 치료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이게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임상 쪽에서 이제 그다음에 중증 난치성 희귀질환과 같은 아주 그 대책이 없는 쪽 분야에서 임상 연구에서 확대해가지고 지금 뭐랄까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어떤 경증이라든가 다양한 질환에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환자의 맞춤형으로 또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한 어떤 치료제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지금 치료제의 그런 어떤 제한된 그 범위가 중증 난치성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경증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기에는 또 일본이나 또 중국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 맞기에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렇게 어떤 다양한 질환에 또 이렇게 개선이 되고 연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임상 자료가 축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또 그쪽 분야까지 또 이렇게 법 개정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생물보안법도 통과가 됐고 또 첨생법 개정안 시행 등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또 반면에서는 트럼프가 수입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 2.0 시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트럼프 1.0 때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제네릭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도 목소리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우리가 주력 수출하는 것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렇게 또 뭐랄까 특정 미국에서 가장 유전체 분석을 잘하는 일루미나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블랙리스트로 또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에 서로 굉장히 좀 어떤 분쟁 내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CDMO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미국 관세 이쪽도 중요하지만 비관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